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셋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결혼해서 각자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집들도 서로 가까워서 가족 모임이나 여행은 자주 다니고 캠핑도 함께 즐기곤 했죠. 아내들과 아이들도 서로 친해서 남편들 없이도 모여서 수다 떨거나 여자들끼리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스스럼 없이 8년 정도를 함께 하다 보니 서로의 가정사나 일상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의 아내가 나이에 비해 참 젊고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몸매도 좋은데다 옷차림이나 스타일도 세련되고 멋지더라고요.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도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몸매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꾸미지 않아도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녀를 보다가 제 아내를 보면 가끔 속이 쓰릴 때도 있었죠.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이 붓고 꾸미는데 소홀해졌거든요. 하지만 뭐 친구의 아내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은 친정집으로 며칠 간 갔고 저는 일 때문에 집에 남아 있어야 했죠. 그나마 다행히도 한 친구가 자기 집에서 며칠 신세를 지라며 흔쾌히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친구 집에 머물게 된 첫날, 우리는 진하게 술 한잔을 하기로 했어요. 밖에서 1차로 마시고 집에 돌아와 친구 아내와 함께 2차로 맥주를 나눠 마시게 됐습니다. 집이라 친구 아내는 편안한 옷차림이었는데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에 얇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소에 보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왠지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내에게선 느낄 수 없었던 묘한 매력 같은 게 넘쳐나는 느낌이었어요. 속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그런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죠. 술잔을 들고 그냥 혼자 벌컥벌컥 마시면서요. 그래도 시선은 자꾸 허리나 엉덩이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슬쩍 훔쳐보고는 한참을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친구는 연이틀 술을 마셨던 탓인지 일찍 잠들었고 결국 친구 아내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화가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부부 생활에 관한 솔직한 얘기도 나왔고 심지어 친구 아내가 오빠, 나 가끔 일탈을 꿈꾸곤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친구가 워낙 무심하고 부부관계가 거의 없어서 속상하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마음속에선 어딘가 뜨거운 감정이 끓어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애써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술자리를 마무리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계속 두근거리고 머릿속엔 방금 전의 대화와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결국 거실로 나왔죠. 방에 친구 아내가 잠들어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세수대야에 그녀의 분홍색 속옷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괜히 쓸데없는 감정이 들면서 가슴이 다시 뛰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어딘가 낯설고 복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내는 원래 우리 집에도 종종 놀러 오곤 했지만 최근 들어 아내가 없는 자리에도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건축 설계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거나 근처에 볼 일이 있었다는 이유를 댔는데 점점 더 대담해지더군요. 집사람이 친정에 가거나 출장을 간 날엔 술 한잔 생각난다며 오기도 하고 친구가 집을 비운 날엔 집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다며 묻고 가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제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녀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제가 목욕 중일 때 문을 열고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저는 집사람인 줄 알고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문 너머에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민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도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오히려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집사람이 자리를 비운 날엔 일부러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나타나거나 노골적으로 묘한 자세를 취하며 저를 헷갈리게 만들었죠. 이런 이야기를 집사람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는 제가 그런 것만 쳐다보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거나 보수적이라며 타박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혼자서 끙끙 앓는 기분이었죠. 며칠 전엔 친구 가족들과 캠핑을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며 즐겼는데 하나둘씩 술에 취해 잠자리에 들더군요. 집사람도 피곤하다며 먼저 텐트로 들어가고 결국 남은 사람은 저와 친구의 아내뿐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캠핑 테이블 아래로 그녀의 발이 제 다리를 건드렸어요. 어머, 미안해요 오빠. 다리를 꼬다가 그만. 그녀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제 마음도 이상하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남의 아내를 화장실까지 에스코트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친구를 깨워보려 했지만 녀석은 술에 취해 비몽사몽이라 도저히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그녀와 함께 화장실로 갔습니다. 캠핑장에 가니 화장실은 소리가 다 들리는 구조라 민망했지만 그녀는 무섭다며 바로 앞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 있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제 팔을 끌어당겨 화장실 앞에 세웠습니다. 결국 그녀가 나올 때까지 민망한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제 팔에 팔짱을 끼더군요. 팔꿈치에 닿는 그 묘한 감촉에 깜짝 놀랐지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황급히 그녀를 텐트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엔 동네 치킨집에서 그녀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제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뽀뽀를 했어요. 오빠랑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그녀의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평소 그녀를 동생처럼 여기며 아꼈고 집사람과의 관계도 신경 써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가 자꾸 떠오르고 제 마음도 점점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간 뒤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움이 밀려들더군요. 보고 싶기도 하고 이 모든 상황이 실수였는데도 제가 혼자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평범한 남자가 아닐까요? 계속 이런 묘한 기류가 감돌면 언젠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하고 친구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지만 막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처음에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녀도 제 번호를 알고 있을 테니 잘못 눌렀다고 핑계를 대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전화를 걸었죠. 미안. 잘못 걸었어. 제가 바보처럼 얼버무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아내의 생일 선물 얘기를 꺼내고 근처에 새로 생긴 세계 맥주집 이야기를 하는 등 정말 어색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대화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대화의 분위기는 가벼운 농담을 넘어서 마치 연인들이 주고받는 것 같은 묘한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과감히 그녀에게 야한 농담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주더군요. 그 대화를 통해 저는 그녀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간 상태였는데 마주 앉아 그녀를 보는 순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노란 원피스 위에 까만 가죽 재킷을 걸친 모습. 청순하면서도 뽀얀 그녀의 얼굴이 제 눈앞에 있었죠. 결혼 후 아저씨로 살아온 저에게는 이런 황홀한 순간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고 한동안 몽롱한 상태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만남을 가졌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지금 제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무런 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다음 만남에서는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왜 멈추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분명 제 안에는 아직 이성이 남아 있었을 텐데 그 이성을 제가 스스로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족들끼리 자주 모이는 관계인데 그녀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친구에게까지도 미안한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 이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모든 관계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알면서도 제 감정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멈춰야 하는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30을 앞두고 있는 남자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남들처럼 번듯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경력을 쌓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나마 남들보다 좀 더 튼튼한 몸 하나. 그게 전부였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몸을 쓰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20살이 넘었을 때부터 공사장에서 일했고 택배 상하차장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몸이 정말 고됐지만 그래도 돈이 되니까 버텼어요. 머리를 쓰는 일보다는 몸을 쓰는 게 더 자신 있었고 세상 물정도 잘 몰랐으니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친구 대신 독서실 총무 일을 맡게 됐어요. 돈은 정말 적었지만 몸이 편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만 출근하면 됐고 나머지는 집에서 푹 쉬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이렇게 편한 일도 있구나. 내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결국 오래가진 못했죠. 편한 일자리 자체가 워낙 귀했고 저 같은 사람이 갈 곳은 다시 몸을 쓰는 현장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인력사무소를 다니게 됐는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실장님이 저만 따로 부르더니 대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러 온 건데 시간은 이미 아침 9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이 밀려왔죠. 결국 참지 못하고 실장님한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실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젊고 덩치 좋은 남자를 찾는 사모님이 있는데 오늘 그분이 직접 오기로 했다고요. 젊고 덩치 좋은 남자요? 듣는 순간 기분이 묘했어요.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실장님도 정확한 내막은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한번 소개되면 다시는 사무실에 안 찾아올 정도로 일이 괜찮은 편이라고 했죠.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편한 일이라면 나쁠 게 없었어요. 그렇게 더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체구는 작았지만 딱 봐도 기품이 있어 보였어요. 짙은 화장을 했고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 우스꽝스러웠지만 걸치고 있는 외투며 몸가짐에서 확실히 돈 많은 사모님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녀는 대기 중이던 저를 힐끗 보더니 바로 실장님에게 다가갔어요. 이 사람이에요?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모님은 망설임 없이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대뜸 말했어요. 일어나 봐요. 보디빌더처럼 근육질은 아니었지만 키가 190이 넘었고 덩치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그녀가 시키는 대로 벌떡 일어나자 사모님은 흡족한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따라오라고 말하고는 다른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가까이서 본 사모님의 분위기는 상당했어요. 그냥 돈 많은 아줌마라고 하기엔 뭔가 달랐어요. 짙은 화장이었지만 피부가 매끈했고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해 보였어요. 키 차이가 좀 나서 그런지 옆에 서 있는 그녀가 더 작아 보였지만 확실히 관리가 잘 된 느낌이었어요. 사무실 주차장에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반짝이는 외제차가 서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도 좋기 1억은 넘을 차였는데 실제로 보니 더 멋져 보였죠. 사모님은 단답식으로 타세요. 라고 말하며 저를 차에 태웠어요. 어디에 타야 할지 고민하는데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그녀가 짧게 말했어요. 뭐예요? 안 타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조수석으로 바로 올라탔어요. 차 안에서는 그녀의 강렬한 향수 냄새가 가득했어요. 잔향이 남아있는 공간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고 한참을 달리다가 난데없이 제 허벅지 위로 손을 올렸어요. 제법 쓸만하네. 그러고는 내 몸을 훑어보듯 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도 없이 상황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젊고 힘 좋은 남자를 찾는 사모님이라는 조합이 묘하게 이상한 상상을 불러일으켰어요. 차가 멈춘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요즘 보기 힘든 담장이 있는 옛날식 주택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이었죠. 그런데 사모님이 차를 댄 곳은 조금 달랐어요. 기존의 주택을 헐고 새로 지은 듯한 원룸 건물들이 모여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모님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저를 건물 1층에 있는 빈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제가 하게 될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이곳은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있는 주택가였지만 역에서도 걸어서 10분이 채 안 되는 좋은 입지 덕분에 세입자가 많았다고 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받은 돈으로 사모님은 자신이 살던 집 근처 몇 채를 매입해 원룸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의 다 월세로 내놓았는데 혼자 관리하기 편하게 대부분 여자 세입자로만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건물에 사는 사람이 죄다 젊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보안 문제로 불안을 느끼는 세입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사모님은 1층 방 하나를 비워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경비 역할을 할 사람을 구했대요. 쉽게 말해 상주 경비원이지만 거창한 일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맡게 된 일은 단순했어요.
오후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건물에 머무르면서 혹시나 세입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방 안에서 뭘 하든 상관없지만 세입자들이 불안해할 만한 행동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연락 두절만 되지 않으면 된다고요. 추가로 가끔씩 여자들이 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전등을 가는 등의 간단한 보수 작업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듣고 보니 힘들 것도 없었고 보수도 꽤 괜찮게 불렀어요.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일을 맡기로 했어요. 일을 시작하고 처음 며칠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세입자들이 죄다 제 또래 젊은 여자들이었고 정작 소소한 업무라고 해도 저를 부르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거든요. 방 안에서 시간 보내는 게 일이었으니 꿈 같은 직장이었어요. 한 가지 신경 쓰였던 건 사모님이 이 건물 옥탑을 펜트하우스처럼 개조해서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괜히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번거로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모님은 제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덕분에 방 안에서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간섭받을 일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가끔씩 아침이 되어 퇴근하려 하면 사모님이 잠깐만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는 일도 별거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빌려준 돈을 수금할 때 같이 서 있다거나 장을 볼 때 과일 상자를 들어주는 정도였어요. 특별히 힘든 것도 아니었고 짧게 도와주면 됐으니까 부담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단순한 심부름이었을까 싶어요. 사모님은 의외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도 많았고 주변에서 꽤 영향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를 필요 이상으로 데리고 다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모님이 일부러 저랑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일이 익숙해지니까 점점 꼼수만 늘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일이랄 게 거의 없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느슨해졌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고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았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만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거였죠. 처음에는 혹시라도 들킬까 조마조마했는데 한두 번 하다 보니 별로 걱정되지도 않더라고요. 세입자들도 다 퇴근하고 조용해지면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소맥을 타 마시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모님이 시킨 일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었으니 맥주 3병에 소주 1병을 사와서 소맥을 만들어 홀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 2시쯤 술 기운이 올라서 기분 좋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그리고 화면을 보자마자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신자가 사모님이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자기 방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평소라면 뭐 별일 아니겠지 싶었을 텐데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술을 마신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모님이 불러놓고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으니 괜히 망설일 수도 없었어요. 이대로 안 가면 더 수상해 보일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급하게 비상용으로 챙겨둔 껌을 씹고 커피 맛 사탕까지 입에 넣고는 옥상층으로 올라갔어요. 술 냄새만 안 들키면 되겠지 싶었어요. 옥상층에 도착하니 사모님이 문 밖에서 새벽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실크로 된 잠옷 하나만 걸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분위기 있었어요. 평소처럼 짙은 화장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였죠. 왜 이렇게 늦게 와요? 투정을 부리듯 말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독한 향수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은은한 바디 샴푸 향이 더 강하게 다가왔어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사모님은 항상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도도하고 절대 빈틈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괜히 동네 친한 누님 같은 느낌이랄까.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사모님이 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방 안에 거미가 있어요. 아마 옥상 정원에서 창문 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도저히 못 잡겠어요. 좀 치워줘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렇게 도도하던 사람이 거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라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몰랐죠. 아, 이 사람도 그냥 여자구나 싶었어요. 괜히 장난을 치고 싶어질 정도로요. 빗자루를 가져와 거미집을 톡톡 건드리자 거미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휴지로 휙 싸서 옥상 너머로 던져버렸죠. 이제 됐죠? 가볍게 말하고 내려가려는데 사모님이 주변을 맴돌면서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술 마셨어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속으로 아, 좋은 시절 다 갔네 하고 단단히 각오했어요.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려는데 뜻밖에도 사모님이 피식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설마 용서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린다면서 괜찮으면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는 거였죠. 술 기운이 남아있던 터라 순간 사모님이 한 명의 여자로 보였어요. 평소에 도도한 사모님이 아니라 조금은 나른하고 감성적인 느낌이랄까.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그러자고 했어요. 둘이 마주 보고 술을 마시는데 처음엔 도통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모님도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양볼이 발그레해졌어요. 평소엔 차갑기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술기운이 오르니 묘하게 달라 보였죠. 목소리도 나긋나긋해지고 코맹맹이 소리까지 섞여서 점점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확실했던 건 사모님도 저한테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술기운이 오르자 사모님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속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고 혼자 몸으로 성공하기까지 힘들었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보는지. 시장 사람들이 겉으로는 굽신거리지만 뒤에서는 독한 여자라며 뒷담화를 한다는 것까지. 젊고 덩치 좋은 남자들을 부리는 것도 세입자들 보안 때문이라지만 사실은 내 과시욕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하든 사람들은 나를 안 좋게 볼 거예요. 늙어서 이러는 거 주책 맞죠? 사모님의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그냥 넋두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거죠. 제가 아무리 여자를 잘 몰라도 이럴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누구나 속에 비밀 한두 개쯤은 있는 거잖아요. 능력이 되는데 과시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죠.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니까 사모님의 얼굴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비싼 술이라며 이것저것 따라주더라고요. 저도 기세를 타서 거절하지 않고 그냥 마셨어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분위기는 점점 묘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오늘 밤 같이 있어달라고 하더군요. 사모님의 흔들리는 눈빛이 나를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었죠.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어요. 수줍은 듯한 몸짓으로 받아들이는 사모님에게 입술에 키스를 했죠. 사모님의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마치 내가 다가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내 품에 기대왔죠. 실크 잠옷이 스치는 감촉이 아찔하게 전해졌어요. 사모님은 나지막하게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조용하게 속삭였지만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죠. 사모님의 배 위에 올라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이런 기분을 오랜만에 느껴본다며 저희 허리를 끌어당기며 강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밤은 깊어가고 서로의 움직임도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창밖에 달빛이 부옇게 흐려지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죠.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실크 천의 소리, 나지막한 숨결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우린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며 하나가 되었어요. 제가 너무 격렬하게 했던 탓인가 사모님은 오선생을 느끼며 부르르 떨고 있었고 저도 안에 모든 걸 쏟아부었죠. 사모님은 너무 만족스러웠는지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낯선 천장이었어요. 그리고 팔에 느껴지는 묵직한 감촉. 사모님이 제 팔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사모님은 밤마다 저를 불렀어요. 나이 차가 많이 나긴 했지만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편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사모님과 관계를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이후 사모님은 용돈을 따로 두둑하게 챙겨줬어요. 애초에 딱히 할 일도 없는 직장이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재미까지 생기니 더욱 즐겁게 다니게 됐어요.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언젠가 사모님이 저한테 실증이 난다면 이 천국 같은 직업과도 이별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나쁠 게 없어요. 사모님이 저를 필요로 하는 동안은 이 직업을 유지할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 3층에 사는 또래 여자 세입자가 제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왠지 또 재미난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에요. 좋은 사연거리가 생기면 조만간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전 이야기를 하나 꺼내볼까 해요. 제가 한창 철없던 시절 사업한다고 설쳐대던 때가 있었죠. 그때 있었던 일 중 하나인데 친구 엄마와 얽힌 이야기예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군인 월급이 꽤 괜찮게 나온다던데 제가 군 복무할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월급이라고 해봐야 용돈 수준이었죠. 공부를 썩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하고 싶은 게 있던 것도 아니라 어차피 군대를 가야 한다면 돈이라도 좀 벌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사관으로 입대했죠. 나름대로 돈은 모았는데 군 생활이 제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같은 일상, 위계질서, 반복되는 훈련.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버텼지만 이걸 더 연장해서 살 수는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장 없이 딱 정해진 복무 기간만 채우고 전역했죠. 그때 저는 두려움이란 게 없었어요. 오히려 몇 년 동안 군대에서 지냈는데 사회에서 뭐든 못하겠냐는 자신감이 차올랐죠. 이제 내 세상이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전역하면 뭐든 할 수 있고 다 성공할 거라 믿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오랜만에 만난 자유가 너무 달콤해서 막상 뭔가를 시작하려니 쉽게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애초에 부사관으로 간 이유가 돈을 모으려는 거였으니까. 4년을 복무한 끝에 또래보다 많은 목돈이 쌓였어요. 이 돈을 의미 있게 불릴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겠지만 철없던 시절이라 그럴 생각은 못했죠. 그냥 돈이 많다는 생각에 이걸로 여자나 만나볼까 같은 한심한 고민이나 하고 있었어요. 사업 같은 걸 하기엔 돈이 터무니없이 적어 보였거든요.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외제차 중고라도 뽑을까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며 시간을 흘려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친했던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는 어릴 때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녀석이었어요. 우리가 아주 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가끔 소식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죠. 그런데 친구가 뜻밖의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동업할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그 말에 헛웃음부터 나왔어요. 야, 난 공부도 못했고 대학도 못 갔어. 남들은 무슨 대학교 갔다고 자랑하는데 내가 간 곳은 군대야. 거기다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내가 미국 가서 뭘 하냐? 하고 되물었죠. 그러자 친구가 웃으면서 야, 너 내 학창 시절 기억 안 나냐? 나도 공부 못했어. 근데도 잘 살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은 한국인 교민이 엄청 많아서 영어 몰라도 사는데 문제 없어. 그냥 외국인들 좀 많은 시골에서 사는 느낌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솔깃해졌어요. 한국에서 이 돈을 굴리는 건 어려워 보였고 여기서 막연히 허송세월을 보내느니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고 물어봤더니 친구 녀석이 뜻밖의 대답을 하더군요. 한국식 포장마차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 한국 교포들이 많긴 한데 막상 술 한잔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삼삼오오 모여서 놀 공간도 없고 늦게까지 문 여는 가게도 드물다 보니 좀 아쉬운 분위기였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야, 여기에 교포들이며 유학생이며 여자들이 엄청 많아. 근데 늦게까지 가게 문 잠글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냐? 순간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친구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바로 우리들이지. 우리가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 안 그래도 늦게까지 할 것도 없어서 심심해 죽겠는 여자들이 널렸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살려서 대업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서 절 슬슬 꼬드기는 거였죠. 일단 창업 자금 걱정은 하지 말라더군요. 자기도 믿을 사람이 필요하니 제가 모아놓은 돈은 그냥 이민 비용에나 보태라고 했어요. 영주권 같은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일단 미국에 도착만 하면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와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이민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친구 말을 듣다 보니 점점 솔깃해지더라고요. 사업이 잘 안 풀린다고 해도 당시 미국 최저 시급이 한국의 거의 2배에 가까웠어요. 사업이 망하더라도 꾸역꾸역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서기 시작했죠. 게다가 친구 녀석이 덧붙인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야, 군대에서 4년 썩었잖아. 근데 여기서 5년만 죽었다 하고 일하면 1년에 1억은 우습게 모을 수 있어. 포장마차 특성상 밤에만 영업하니까 낮에는 투잡 뛰려면 얼마든지 뛸 수도 있지. 그러면 길어봤자 3년이면 큰돈 모을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바로 물어봤죠.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솔직히 친구가 그냥 저 돈 벌라고 꽁으로 도와줄 리 없잖아요. 역시나 속사정이 있었어요. 친구 말로는 자기가 미국 온 지 오래돼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걸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주방에서 요리를 할 사람은 친구 어머니인데 자기가 인터넷에서 본 걸 말로 설명해도 어머니가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족들 모두 현지에서 하는 일이 있어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에 어머니 혼자만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대요. 그러니 제가 그동안 친구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한국에서 인기 많은 메뉴를 쫙 훑고 비슷한 걸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솔직히 친구 녀석이면 그냥 부담 없이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친구 어머니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순간 침이 꿀꺽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유명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그냥 소문만 돌았던 게 아니라 당시 동안 선발대회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요청을 받을 정도였어요. 방송국 PD까지 찾아올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그런 분을 제가 직접 모시고 다녀야 한다니. 이거 생각할수록 심장이 좀 뛰더라고요.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친구 어머니가 하루 종일 불이랑 습기가 가득한 주방에서 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예쁘고 운동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모습이 잘 상상이 안 갔죠. 사실 친구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이유도 어머니가 재미교포 사업가와 재혼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친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더라고요. 하지만 딱히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어차피 제 입장에서는 친구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몸만 미국으로 옮기면 이민 생활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굳이 꼬치꼬치 캐물을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친구가 조금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세상 물정에 그리 밝은 편이 아니야. 솔직히 예쁜 거 하나로 여기까지 살아오신 분이라 직접 뭔가 부딪혀 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공항에도 마중 나가서 어머니를 잘 챙겨주고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이곳저곳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귀찮긴 했지만 어려울 것도 없는 부탁이었죠. 그리고 어차피 저도 미국에서 친구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많을 게 뻔했으니 흔쾌히 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공항에서 친구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거의 10여 년 만에 다시 보는 거라 혹시 못 알아보면 어쩌나 싶어서 친구 이름을 크게 써서 들고 서 있었죠. 그런데 멀리서부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미모는 여전히 대단했어요. 친구가 일찍 태어난 덕분에 또래 엄마들에 비해 나이도 어린 편이었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40대 중후반으로 보긴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반나절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세련된 차림새로 공항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편한 옷이 아니라 몸에 착 달라붙는 신축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완벽하게 하고 얼굴 반을 가릴 만큼 큰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멀리서 봐도 정말 연예인처럼 보였죠. 솔직히 말하면 약간 허세 있는 스타일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워낙 스타일이 좋다 보니 그냥 멋져 보이더군요. 친구 어머니도 저를 금방 알아봤어요. 다가오면서 반갑게 웃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언제 이렇게 컸어? 원래 우리 아들보다 작지 않았어? 저는 친구보다 작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 어머니는 마치 제가 원래 작은 애였다가 갑자기 훌쩍 큰 것처럼 반응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래된 기억 속 이미지 때문이었겠죠. 그렇지만 그 말투나 태도를 보니 오랜만에 만난 저와의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사실 저도 군에서 몇 년간 간부 생활하면서 사람 상대하는 능글맞은 태도는 익혀둔 터라 친구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은 익숙했죠.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 어머니를 도와야 하는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냥 단순한 도움을 주는 역할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에 태우고 일단 서울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숙소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친구 어머니는 제 질문에는 대답도 없이 오히려 한국에 머무는 일정이 짧다면서 일단 술집부터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오후 6시쯤이었어요. 시간상으로는 저녁 먹을 시간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비행을 오래 했으니 여독도 풀고 시차 적응도 할 겸 좀 쉬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친구 어머니는 오히려 걱정 말라며 피곤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으로 안내했어요. 분위기도 괜찮고 음식도 맛있는 곳이라 가게를 평가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장소였죠.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 어머니는 메뉴판을 훑어보더니 가게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안주를 3개나 시키더라고요. 저는 보통 여기에 오면 안주 하나만 시켜놓고 술만 마셔도 충분했기에 양이 꽤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오늘은 안주를 먹으러 온 거지 술을 마시러 온 건 아니니까
문제될 건 없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친구 어머니가 소주 한 병을 시켰어요. 순간 저는 흠칫했죠. 저는 차도 끌고 왔으니 술을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친구 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내가 마실 거야. 안주 신메뉴 연구하러 왔는데 술 없이 안주만 맛보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말하며 아주 당당하게 소주병을 땄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황당했지만 어차피 저는 술을 안 마시면 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문제는 안주 3개를 다 먹기엔 양이 꽤 많았는데 친구 어머니는 그걸 신경도 안 쓰고 열심히 이것저것 맛을 보며 음식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고춧가루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조미료는 MSG겠지? 이런 식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데 듣다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저도 요리에는 문외한이지만 친구 어머니가 말하는 내용이 다 엉터리 같았거든요. 애초에 이분이 살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요리도 할 줄 모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얼굴 예쁜 거 빼면 솔직히 다른 장점은 잘 모르겠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요리를 평가하는 모습이 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더 찜찜한 건 사실 친구 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꽤 유명했는데 이유가 그 미모 때문이기도 했지만 애인이 많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동네 아줌마들이랑 뒷담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과연 요리를 제대로 배울 생각이 있을까? 아니, 애초에 주방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 게 맞긴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업에 대한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함께할 사업인데 주방을 맡을 사람이 이렇다면 사업의 미래가 너무 뻔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친구 어머니는 술이 엄청 센 것처럼 자신 있게 소주병을 땄으면서도 결국 2병도 채 마시지 못하고 금방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눈이 반쯤 풀리더니 이젠 안주에는 관심도 없고 몸을 비틀거리더군요. 거기에 시차 적응도 덜 된 상태라서 체력이 남아날 리가 없었죠. 안 되겠다 싶어서 숙소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친구 어머니가 이미 정신을 못 차리는 바람에 계산도 결국 제가 해야 했어요. 겨우 부축해서 차까지 태웠어요. 뒷좌석에 앉히자마자 그대로 철푸덕 쓰러지더군요. 문제는 숙소가 어디인지 제가 모른다는 거였어요. 체크인을 해야 할 텐데 친구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술만 마셨고 지금은 정신도 거의 나간 상태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돌아버리겠네. 차 안에서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는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그러더니 그제야 친구 어머니가 따로 숙소를 정하지 않고 왔다는 사실을 털어놨어요. 친구 말이 사실 집안 사정이 좀 어려운 편이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직접 말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직접 이야기하시겠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결국 그 말을 못한 거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부탁했어야 했는데 혹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다고요. 하지만 글쎄요. 오히려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게 더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결국 친구 본인도 그렇고 친구 어머니까지 이상한 상황을 만들고 만 거니까요. 하지만 미리 부탁을 받았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혼자 살긴 했지만 집이 고작해야 사평 남짓한 작은 원룸이었어요. 누구를 재운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공간이었죠. 게다가 친구 어머니라니 바닥에서 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바닥에서 자는 것도 싫었고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구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친구에게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만에 한국에 왔을 텐데 일정도 없이 계속 술만 마신 이유도 뭔가 심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차츰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집에서 재워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가방까지 같이 가지고 올라가면 그냥 우리 집에 눌러앉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술 취한 친구 어머니만 부축해서 데리고 올라갔어요. 제 원룸은 정말 작았어요. 차평도 안 되는 공간이라 저 혼자 있어도 꽉 차는 느낌이었는데 한 명이 더 들어오니 집이 더 비좁아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평소에 누구를 데려온 적도 없어서 여분의 이불도 없었어요. 결국 바닥에 보일러를 틀어놓고 겨울 점퍼를 꺼내서 그 위에 누워야 했죠. 친구 어머니는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기분이 묘해졌어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친구 어머니가
지금 내 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의식하고 나니까 더 떨리더라고요. 불을 꺼도 천장이 괜히 밝아 보이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대체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도통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몇 분이나 그렇게 있었을까? 그런데 그때 침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부스럭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눈을 꼭 감아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잠에서 깬 것 같았어요. 친구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내가 잠들었는지 살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원래부터 연기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금방 자는 척하고 있다는 걸 들켜버렸죠. 그런데도 친구 어머니는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가만히 저를 바라보다가 아직 술 기운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혀가 아직 살짝 꼬부라진 걸 보니 술이 덜 깬 것 같았어요. 그러다 결국 저랑 바닥에 마주 앉게 됐죠. 처음엔 숙소를 구하지 못한 이유를 이리저리 둘러대더니 말이 꼬이면서 결국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저도 알고 있을 테니 주방에서 일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도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다면서 한참을 울먹이더라고요. 한때는 좋은 사람을 만난 줄로만 알았대요.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까지 따라갔는데 결국 이혼을 당하고 혼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신세가 됐다고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친구는 미국에 남으려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버티는 것도 한계라면서 돌아오고 싶다고 도와줄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원해 줄 테니 친구를 설득해서 한국에서 같이 사업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도 미국행을 준비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솔직히 기대하는 것도 있었으니 그걸 포기하는 건 손해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대답했더니 친구 어머니는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더니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해줘야 부탁을 들어줄 거냐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아무래도 과거부터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원하는 걸 얻는 게 습관이 남아있는 건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듯 저한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예전부터 흠모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순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이혼하고 혼자 있기 너무 외로웠다고 얘기하면서 달래줄 수 있냐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그녀와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평생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다가오는 그녀를 그대로 감싸 안으며 키스를 해주었죠. 달아오른 그녀는 저의 소중이를 매만져주며 얼굴이 점점 아래로 향했죠. 쪼그려 앉은 그녀는 잔뜩 화가 난 소중이를 입으로 달래주었죠. 제가 참을 수 없는 탄성을 쏟아내니깐 더 진하고 부드럽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곧 폭발하겠다 싶은 저는 그녀를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탔죠. 차량을 위한 준비를 마친 그녀는 아래가 촉촉이 젖어 있었고 소중이가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군대 시절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던 터라 지치지 않고 격렬하게 움직여주며 그녀를 만족시켜 주었죠. 그렇게 1시간가량을 뜨거운 관계를 나누었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탄성을 지르며 저희 허리를 다리로 부여잡고는 안에다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흥분된 저는 그대로 깊숙이 넣은 채 엄청난 양을 쏟아부었죠. 끝나고 난 후에도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그 후로 친구 어머니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다가올 때까지 원래 계획했던 답사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밖에도 나가지 않고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녀와의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팔을 베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건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너무 허무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직접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에게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이것저것 알아보니 오히려 한국에서 성공할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미국에만 얽매이지 말고 직접 한국에 와서 가능성을 찾아보라고 했죠. 친구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더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친구 어머니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가기 전에 다시 꼭 만나자는 말을 남겼고 작별의 인사로 제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떠났어요. 진지한 관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여운이 남더군요. 친구 어머니는 끝까지 여우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는 결국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귀국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사관으로 몇 년을 복무했던 반면 친구는 군대 2년도 버거워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군대 문제 때문에 기회를 놓친 셈이었죠. 그렇게 저는 미국으로 이민 갈 기회도 놓쳐버렸고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했던 추억도 함께 떠나보내게 됐어요. 친구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었고요. 얼마 전에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서 꽤 성공한 것 같더군요. 친구 어머니의 요리 실력으로 대체 뭘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사업을 키워낸 모양이었어요. 지난 일을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냐 싶죠. 친구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적어도 제 인생의 평생 안주거리로 삼을 만한 이야기가 하나 생긴 셈이니 그걸로라도 위안을 삼아야겠어요.